그 여자가 유산하던 날, 저는 샴페인에 약 몇 방울을 타서 그의 완벽한 패배에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니, 심지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 아이를 데리고 미레엔의 이사석에 섰더군요. 웃어, 임세라. 마지막까지 웃어봐. 웃으면서 날 묻어버리라고. 다음번에 죽는 건 나 혼자가 아닐 테니까. 진실이 폭로되고 재벌가가 무너지고 복수가 뒤집히는 순간 그는 과연 승자인가 아니면 패자인가. 계속 지켜보세요. 이 권력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저는 미래엔그룹 본사 2층의 관제실에 서서 휘황찬란한 불빛과 성공과 근심이 교차하는 로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남자들의 칼같이 다려진 맞춤 정장과 여자들의 화려한 보석을 비추며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무대 같았다. 빛과 그림자가 흐르는 사이 모든 미소는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나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잔 테두리를 천천히 돌리는 것은 무의식적인 자기 위안이었다. 오늘은 미래엔 창립 10주년 기념일이다. 밖으로는 박씨 집안 자손들의 성공적인 경영 승계와 번창의 상징이었고, 안으로는 내가 이 기업을 자금난 직전에서 구해 정상 궤도로 돌려놓은 것을 자축하는 연회였다. 지난 3년간 나는 재무총괄이사로서 수많은 밤을 새웠다. 모든 재무제표를 직접 검토하고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를 파헤쳤다. 이익률은 12%에서 거의 20%까지 올랐다. 외부에서는 미래엔이 승승장구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 뒤에 내가 매일 4시간밖에 자지 못한 대가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서 이사님, 회장님께서 잠시 오시라고 하십니다. 돌아보니 내 비서인 김 비서였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드레스 자락을 가볍게 정리하며 메인 테이블로 한 걸음씩 걸어갔다. 이 드레스는 내가 직접 고른 것이다. 몸매를 과시하거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늘 밤 그에게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3개월 전 서랍 속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나는 아직도 그것을 화장대 가장 깊은 서랍에 비밀 폭탄처럼 숨겨두고 있다. 나는 이 아이가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함께 버스를 타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좁은 자취방에 웅크리고 앉아 창업 관련 서적을 읽던 우리로.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은하 씨, 왔어? 박도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격식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내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넸다. 잔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시선이 몇 초 간격으로 테이블 위 핸드폰을 훑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중요한 고객한테서 연락이라도 와요? 나는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껐다. 입가에는 기계적인 미소가 걸렸다. 아니, 그냥 회사 일.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예전에 그의 미소는 온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표정 관리일 뿐이었다. 연애 중간 사회자는 우리를 회장 부부로서 무대에 올라 축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파트너사, 직원,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막힘없이 유창했다. 하지만 맨땅에서 시작해 오늘까지 함께 싸워온 나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밤낮으로 미래엔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미래엔을 만들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도 그는 여전히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 비친 그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짓는 그 표정.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차갑게 온몸을 휘감았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나는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벌써? 이따 중요한 손님들도 오시는데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요. 요즘 너무 무리했나 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나를 넘어 로비 반대편에서 은색 드레스를 입고 그를 향해 방긋 웃고 있는 한 여자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달콤하고 자신감 넘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이 자리가 원래 그녀를 위해 마련된 것처럼. 나는 하이힐을 신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밤바람이 불어와 쇼를 단단히 여몄다.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오늘 밤 원래 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 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야식으로 준비해뒀고 아기 양말에 파란색 실크 리본을 묶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가 집에 오자마자 볼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차가 주차된 곳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벤츠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그는 한 여자를 차문에 밀어붙인 채 격렬하게 키스하고 있었다. 은색 드레스는 어두운 조명 아래 흐르는 수은처럼 반짝였다. 아까 그 여자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치며 귓가에서 터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무음으로 바꾸고 10여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었다. 영상도 2개나 녹화했다. 렌즈 속에서 그의 손은 그녀의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고 그녀는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있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바로 어젯밤 그는 너무 피곤해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었다. 나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숨어 그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결혼식은 다음 달로 잡았어. 당신 그 아줌마 도대체 언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데? 곧이야. 박도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요즘 좀 의심하는 것 같아. 자산 정리만 끝나면 그 여자는 아무런 패도 없어. 우리 아빠가 너무 오래는 못 기다리신대. 그 순간 달려가서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앉아 미래엔의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이체 기록을 재검토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비정상적인 거래들이 칼날처럼 하나하나 마음을 그었다. 나는 더 이상 울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재무이사였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오랫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상대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이 부장님, 저 은하예요. 저편은 1초간 침묵하더니 곧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바뀌었다. 무슨 일입니까? 자회사 몇 개의 양도 기록을 좀 확인해야겠어요. 드디어 알아채셨군요. 내일 10시 늘 가던 거기서 뵙죠. 전화로는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에 비친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눈빛은 한 뼘 한 뼘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배를 어루만졌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좀 품이 없고 어쩌면 잔인한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널 지켜야 해. 그리고 나 자신도. 새벽이시 나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고 눈은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건조했다. 미래엔 그룹의 지난 6개월간의 재무 흐름 명세서가 한 줄 한 줄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붉은색 표시는 마치 균열처럼 회사 장부에서부터 내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까지 번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회사 자금 빼돌리기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설계자는 내가 7년간 사랑했던 남자였다. 서은아, 넌 도대체 얼마나 멍청했던 거니?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마를 책상에 기댔다.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떨어져 박도준과 임세라가 지하 주차장에서 뒤엉켜 있던 사진을 적셨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던 게 아니다. 그저 그는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리 사이에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뿐이다. 하지만 은색 드레스, 아기 양말, 자산 이전, 이 퍼즐 조각들은 마침내 내가 그토록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그림을 완성했다. 그는 내 몸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약속, 심지어 우리의 아이까지 배신했다. 나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그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두 줄의 표시는 선명하게 눈을 찔렀다.
그 작은 생명은 지금 조용히 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다른 여자에게 충성을 맹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1시간 일찍 회사 재무팀에 도착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곧장 자료실로 들어갔다. 금고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박도준의 생일과 우리의 첫 데이트 날짜.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두툼한 계약서 뭉치가 눈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 세 곳이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대성투자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조용히 넘어갔다. 서명란에는 그의 평소와 같은 자신감 넘치는 흘림체 필적이 용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봐, 네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라고 자랑하는 것 같았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이 거래들이 모두 내가 출장을 갔거나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는 내가 몸이 약해진 며칠까지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내 연약함조차 너의 계략이었니? 나는 폐부에서 쥐어짜는 듯한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성투자의 지배 구조는 YJ건설의 역외 계좌와 연관이 있습니다. 등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이 부장님이 따뜻한 차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놀랐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차를 건네받았다. 언제 오셨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 자료를 찾으실 것 같아서 미리 와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다. 박씨 집안일은 저도 더는 못 보겠습니다. 다만 제 신분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편에 이상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적어도 내 편에 서주려는 사람이 아직은 있었다.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아시나요? 나는 망설이며 물었다. 아십니다. 이 부장님이 낮게 말했다. 이 모든 건 그분이 계획한 겁니다. YJ건설 회장은 그분의 오랜 친구고 두 집안은 몇 년 전부터 정략 결혼을 논의해왔습니다. 원래는 이사님께서 스스로 물러나길 기다렸는데 임신하실 줄은 몰랐던 거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랬구나. 나는 그들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던 것이다. 이 부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주 이사회에서 회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사님이 몇 년째 아이를 갖지 못해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떨리며 뜨거운 차가 쏟아졌다. 끓는 액체가 손가락을 타고 흘렀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다. 불임? 나는 냉소했다. 그들은 당연히 몰랐을 것이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들에게 내가 엄마가 된다는 소식을 전할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으니까. 이 부장님은 침묵했다. 공기 중에는 타버린 차십 향기와 내 마음속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부장님, 이 계약서들을 전부 복사해야겠어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분담하여 침착하게 복사하고 분류하고 봉투에 담았다. 정리가 끝나자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개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저 은하예요. 짧은 침묵 후 그가 천천히 물었다. 돌아오기로 결심한 거냐?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1시간 뒤 아단제에서 보자. 아단제는 아버지가 교회에 소유한 개인 별장이자 내 어린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었다. 긴 아스팔트 가로수길을 따라 차를 몰자 흰 벽과 검은 기와를 얹은 고요하고 장중한 건물이 서서히 나타났다. 익숙한 조각 창문, 소나무로 둘러싸인 담벼락이 마치 시간이 멈춘 기념비 같았다. 아버지는 문 앞에 서 계셨다. 자세는 꼿꼿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기품은 여전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움직이며 천천히 두 팔을 벌렸다. 나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내가 도망치듯 한 결혼 때문에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는 내가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분노했고 나도 지지 않고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갔었다. 하지만 이 순간 모든 원망은 소리 없는 포옹 속으로 녹아내렸다. 됐다. 울지 마라. 아버지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차실, 잣시대는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차향이 가득했다. 그는 직접 내게 황차 한 잔을 따라주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말해봐라.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박도준의 외도, 미래엔의 재무이상, YJ건설의 계략에 대해 한자 이야기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깊어졌다. 마지막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네가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구나. 나는 놀랐다. 이미 조사하고 계셨어요? 내가 널박씨 집안에 혼자 보내놓고 마음 편히 있을 줄 알았더냐.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책장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건 우리가 지난 1년간 조사한 내용 전부다. 박도준과 YJ 가문 사이의 뒷거래를 포함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다. 빽빽한 자료들이 한 장 한 장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드러내고 있었다. 탈세, 뇌물, 분식회계. 이걸로 그 사람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내가 나직이 물었다. 충분하다. 아버지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하지만 아직 흥미진진하진 않지. 무슨 뜻이세요? 선택지는 두 가지다. 아버지가 찻잔을 들었다. 첫째, 지금 당장 모든 걸 폭로한다. 박씨 집안은 즉시 파산하고 그는 명예가 실추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겠지. 나는 침묵했다. 둘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가 천천히 가지고 노는 거다. 나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 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계략만이 있었다. 두 번째로 할게요. 왜지? 그냥 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이기는 걸 보게 만들고 싶으니까요. 아버지가 웃었다. 차갑고 매서운 미소였다. 그래야 내 딸답지. 서진혁의 딸.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박도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야식과 파란 리본을 묶은 아기 양말이 놓여 있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서프라이즈는 이제 비웃음거리만 남았다. 나는 그 하이힐을 꺼내 보았다. 한쪽 굽이 부러져 있었다. 연회날 이미 넘어졌어야 했는데 관성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었다. 나는 양말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침대의 다른 한쪽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새벽 3시 그가 조용히 집에 돌아왔다. 몸에서는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그는 살금살금 침대로 와서 내 허리에 가볍게 팔을 둘렀다. 은하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약간의 떠보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잠결인 척 대답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내가 말실수한 거 마음에 두지 마. 그의 말에는 의도적인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나는 나직이 말했다. 얼른 자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를 더 꽉 껴안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밤의 접근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이 집에 돌아온 적이 없었고 나는 더 이상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새벽 4시 창밖의 도시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아래 골목의 김밥집은 이미 불을 밝혔고 참기름 냄새가 차가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나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박도준이 누웠던 침대 옆자리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짙은색 나무 상자를 열어 파란 리본이 묶인 아기 양말과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두 개의 붉은 선은 여전히 선명했다. 처음 봤을 때의 기쁨처럼. 그때의 나는 이것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 거라 믿는 바보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아이를 낳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욕실로 들어가 세면대물을 틀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단호했다. 불면의 밤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새벽에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아랫배를 쓸었다. 평평한 그곳에서 미약하지만 꿋꿋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미안해.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아직은 엄마가 내 아빠가 누군지 말해줄 수가 없구나. 아침 9시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나타났다. 얼굴에는 미소를, 화장은 정교하게. 김 비서가 나를 보자마자 뭔가 말하려다 망설였다. 이사님,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말했다. 어젯밤에 월간 보고서 준비하다가 시간을 깜빡했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덧붙이는 것을 참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 기술부 이 팀장님이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팀장?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인력 중 한 명으로 AI 알고리즘의 핵심 아키텍처를 장호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단순히 집안일 때문일 리가 없었다.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그룹 시스템에 접속해 최근 보름간의 인사 변동 기록을 조회했다. 일련의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연구개발, 마케팅, 후방 지원 부서까지. 박도준은 전략 조정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교체를 단행했고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YJ 가문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내 인맥을 청소하고 나를 한 걸음씩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더 시간을 끌다가는 미래엔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점심 12시 나는 일부러 박도준에게 회사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했다. 그는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났고 자리에 앉아서도 고개를 숙인 채 메시지에 답하고 있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내가 무심하게 물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서.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마침 잘 됐네요. 다음 주에 저도 부산에서 열리는 재무 포럼에 가야 하거든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말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럼 몸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그의 다음 주 출장은 나와는 무관했다. 아마도 임세라와의 또 다른 미러 여행이겠지.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분홍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7cm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리듬을 타듯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였다. 임세라. 나는 그녀에게서 나는 익숙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박도준이 예전에 너무 달다고 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그가 가장 자주 접하는 향이 되어 있었다. 도준 씨,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텅 빈 식당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박도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황급히 일어섰다. 임 이사님, 제가 지금 업무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임세라의 시선이 그제야 내게 닿았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 당신이 서 이사님이시군요. 도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답답한 분이라고. 나는 웃었다. 임 이사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최근 저희 자회사 몇 군데를 인수하셨다고 들었는데 협력이 순조롭길 바랍니다. 그녀는 내가 이 내막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는지 얼굴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저희는 지금 민감한 데이터를 논의 중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온화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임 이사님께서 협력 파트너시니 당연히 사업 기밀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박도준이 테이블 아래에서 내 발을 찼지만 나는 못 느낀 척했다. 임세라는 체면이 구겨졌는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오늘 저녁 7시 늘 가던 거기서 봐요. 늦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돌아섰다. 나는 박도준을 쳐다봤다. 중요한 고객? 그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전 그냥 회사 규정을 따랐을 뿐인데요. 나는 시선을 내렸다. 설마 우리 관계가 사업 범위를 넘어섰나요? 그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마치 구명줄처럼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섰다. 공장 쪽에 문제가 좀 생겨서 가봐야겠어. 다녀와요. 나는 다정하게 웃었다. 저녁엔 당신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놓을게요. 그가 허둥지둥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내 얼굴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그날 오후 나는 시부모님이 계신 평창동 댁으로 차를 몰았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내가 작년에 선물한 비치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버님하고 같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하고는 냉담한 말투로 대했다. 나는 곧장 그들 앞에 앉았다. 저, 임신했어요. 신문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정말이니?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몇 개월 됐니? 딱 3개월 됐어요. 나는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안정기에 접어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병원에 가니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준이는 아니? 시아버지의 미간이 굳어 있었다. 아직 몰라요.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다. 당연히 기뻐하겠지? 그런데 너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 임신했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네, 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노산이라 위험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을 내려놓고 태교에만 전념하려고요. 회사 일은 도준 씨에게 모두 맡기고요. 시부모님의 얼굴색이 확연히 변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래야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문가에 서서 뒤돌아 웃으며 말했다. 참, 어머니, 지난번에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소원 이루셨네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백미러를 통해 시어머니가 황급히 전화를 드는 것을 보았다. 누구에게 거는지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보물 같은 아들에게겠지. 마음껏 흔들리게 놔두자. 더 빨리 흔들릴수록 더 빨리 무너질 테니까. 그날 밤 박도준은 예상대로 문자를 보내왔다. 갑자기 접대가 생겨서 집에 못 들어가. 나는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라고 답했다. 저녁을 먹고 나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쇼를 스쳤다. 뼛속까지 시렸다.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박도준과 임세라가 어느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배경에 찍힌 시간은 20분 전이었다. 곧이어 두 번째 문자가 왔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나야. 눈치껏 빨리 포기해. 나는 화면을 쳐다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임세라, 넌 내가 지금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는 걸 전혀 모르는구나. 나는 그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찾아 답장으로 보냈다. 묘하네요. 나도 그 사람에게 알려줄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당신 생각엔 그 사람이 자기 핏줄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당신 아버지 지갑으로 버티는 그 껍데기뿐인 당신을 선택할까요?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단호하게 핸드폰을 껐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게 해주지. 내일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벽 5시 나는 발코니에 앉아 따뜻한 두유를 손에 들고 하늘이 하얗게 밝아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멀리서 공사장의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한 대 한 대 청소차가 거리를 지나가며 어젯밤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벼랑 끝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심연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7년간 연락처에 잠들어 있던 한 번호가
이제는 구명 튜브처럼 내 손가락 끝에 매달려 있었다. 서진혁, 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잠긴 목소리로 아버지의 이름을 읊조렸다. 7년 전의 말다툼이 아직도 생생했다. 네가 감히 그 박씨 집안놈하고 결혼하겠다면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아빠, 그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빠가 고른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 넌 내 청춘을 도박에 걸었지만 그놈은 널 발판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젊음의 오기를 부리며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버지와의 모든 연락도 끊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은 그의 예상대로였고 나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억 속 그대로 낮고 힘이 있었다. 막잠에서 깬 듯한 잠긴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산처럼 든든했다. 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은하냐, 너니?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다급함과 함께 내가 익숙하면서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염려가 묻어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빠,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저편은 1초간 침묵했다. 이내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위치 보내라. 1시간 뒤에 사람이 갈 거다. 전화를 끊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7시 정각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정확히 멈춰섰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운전기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내게 차문을 열어주며 허리를 살짝 굽혔다. 서 이사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 풍경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아마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박도준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단제, 아버지가 교회에 소유한 개인 별장이자 내 어린 시절 가장 자유로운 천국이었던 곳, 이제는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긴 소나무 길을 따라 들어가자 아치형 다리 아래 작은 호수는 반짝였고 분수대는 기억 속 그대로 춤추고 있었다. 문득 격세지감을 느꼈다. 차가 멈추자마자 문 앞에 서 계신 아버지가 보였다. 그는 회색빛이 도는 남색의 고급스러운 재킷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계셨다. 기억보다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의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예리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을 열려는데 눈물이 먼저 쏟아졌다. 그는 두 팔을 벌렸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됐다, 울지 마라. 그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네가 돌아왔으면 됐다. 서재안,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원목 바닥에 쏟아졌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져 마음을 안정시키는 고요함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아버지는 직접 내게 보이차 한 잔을 따라주며 찻잔을 내 앞으로 밀었다. 말해봐라. 그 쌍놈의 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박도준의 외도, 임세라의 도발, 회사 자산 횡령, 그리고 박씨 집안의 배후에 있는 정략 결혼 계획까지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말하면서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아마도 고통이 극에 달하면 무감각해지는 것일 테다. 아버지는 내가 복사한 양도 계약서를 내밀 때까지 계속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놈 야심이 너무 크다고 말했었지.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계약서들은 겉보기엔 합법적이지만 실상은 허점투성이다. 잘 보관해 두었구나. 우리의 반격의 핵심이 될 거다. 나는 그를 보며 나직이 물었다. 아빠, 그때 정말 그렇게 제가 미우셨어요?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책장으로 걸어가 맨 위층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다. 네가 직접 보거라. 앨범을 펼치자 첫 장에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편지지는 이미 살짝 말려 있었다. 은하야, 네가 언젠가 이 편지를 본다면
네가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단 한 번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그날 화가 나서 그런 말을 뱉은 걸 나는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다. 기억하거라. 부녀 사이는 다툼이 아니라 피로 이어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빠, 내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깊이 숨겨져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다쳤다고 생각했던 그 문은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다. 아빠, 죄송해요. 그만해라. 그는 어색함을 떨치려는 듯 손을 저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박도준뿐만 아니라 박씨 집안 전체를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그래야 서진혁의 딸답지.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호출벨을 눌렀다. 몇 분 후 두 사람이 들어왔다. 한 명은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으로 빈틈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최 변호사다. 우리 그룹의 법무총괄이지. 다른 한 명은 체격이 건장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박 실장이다. 보안 책임자지. 나는 차례로 악수했다. 마음속은 충격으로 흔들렸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미래엔 그룹은 이미 기술적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일련의 계열사 간 거래로 실제 재무제표를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YJ건설의 자금 수혈은 그저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물었다. 우리가 자금 흐름, 탈세, 내부자 거래를 포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만 하면 금융감독원의 실명으로 제보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박씨 집안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이다. 회의는 꼬박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우리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나는 계속 박도준의 아내라는 표면적인 신분을 유지하며 상황을 안정시킨다. 동시에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핵심 증거를 수집한다. 2단계 아버지는 비밀리에 미래네 채권과 지분을 매입하여 상대의 자금줄을 서서히 잠식한다. 3단계 미래니 YJ 가문의 자금에 가장 의존하게 되었을 때 YJ와 사채 시장의 불법 거래를 폭로하여 두 집안을 동시에 무너뜨린다. 하지만 한 가지 나는 아버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마지막 한 수는 반드시 제 손으로 직접 둬야 해요. 아버지는 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확실하냐? 이건 제 전쟁이에요. 제 손으로 끝내야 해요. 그는 마침내 내가 정말로 성장한 것을 본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은하야, 그는 천천히 말했다. 네가 임신했다는 거 사실이냐? 나는 순간 멈칫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온기가 더해졌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널 지지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아이는 죄가 없다.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박도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탁자 위의 아기 양말은 내가 이미 치워버렸고 소파는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세라와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금세 수십 건의 거래 내역을 띄웠다. 금액, 시간, 비고 모든 줄이 적나라하게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하며 중얼거렸다. 박도준, 내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제 네가 가장 잘하는 방식, 재무로 널 지옥에 보내줄게. 다음 날 아침 6시 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아단제 밖에 소나무 숲은 아직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온 정원이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나는 다다미 방의 바둑판 옆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아버지가 흑돌 하나를 든 채 좀처럼 두지 않고 계셨다.
바둑판의 형세는 이미 명확했다. 내가 선수를 쳤지만 그는 여전히 판의 흐름을 쥐고 있었다. 나는 공중에 떠있는 그 돌을 보며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다. 늙은 여우는 서두르지 않는다. 사냥감이 결국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가 벌써 3판이나 졌구나. 아버지가 무심하게 말하며 돌을 놓았다. 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내 마지막 활로가 막혔다.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두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수에 말려들었네요. 넌 지금 박씨 집안과 바둑을 두고 있다. 그가 나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빠르고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대가 여전히 판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점차 차분해졌다. 첫 수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밀봉된 편지 한 통을 열어 내게 건넸다. 이건 임세라가 대학 시절 받았던 신고서 사본이다. 나는 편지를 받아 열어보고는 숨을 멈췄다. 신고 대상, 임세라. 신고 내용, 사업 자료 유출, 논문 표절, 해외 자본 무단 접촉. 날짜는 5년 전이었고 서명은 익명이었다. 하지만 편지에는 그녀가 모기술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할 당시 내부 데이터를 개인 USB에 복사하여 제3자를 통해 동남아의 한 기술 투자자에게 넘겼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비록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시 책임자는 그녀의 업계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정보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내가 그 대학 실험동 건설을 후원했었거든. 아버지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들 도서관 자료실은 나 같은 기부자에게는 꽤 관대한 편이지. 나는 숨을 참으며 서류를 꽉 쥐었다. 이것이 임세라의 진짜 아킬레스건이었다. 언제 움직일까요? 서두르지 마라. 아버지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마치 손에 든 보이차의 온도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 여자가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여자가 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몰아내는 날 같은 때 곧 그렇게 하겠죠. 나는 눈빛을 차갑게 하고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점심때 나는 정확한 시간에 미래엔 빌딩에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임세라와 몇몇 남성 임원이 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그녀는 흰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립스틱은 선명했으며 미소는 자신감 넘쳤다. 행동거지는 마치 안주인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 걸음을 살짝 멈칫하더니 이내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서 이사님, 일찍 오셨네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임산부는 일찍 일어나야죠. 몸이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니까요.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래요? 그럼 조심하셔야겠네요. 요즘 회사에 변동이 많으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 뒤에 있는 임원들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기술부에 새로 책임자가 왔다고 들었어요. 마침 제가 요즘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데 조만간 다 같이 회의 한번 하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아직 실권을 쥐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모두 표면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나는 재무감사를 핑계로 YJ가 미래엔에 투자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조회했다. 서류에 따르면 미래엔의 가장 큰 세자회사의 지분 중 이미 30% 이상이 해외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법인 정보는 불분명했고 자금 흐름은 복잡했다. 즉, 박도준은 이미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투자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서서히 YJ 가문의 주머니에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좋은 계산이군. 나는 냉소하며 즉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여 아버지 사무실로 전송했다. 그리고 작업 완료. 상대방. 마무리 단계 진입. 다음 지시 바람. SEH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에게서 냉정하게 처리라는 2글자가 돌아왔다. 나는 그 2글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냉정하게 처리. 즉 상대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박도준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정장을 벗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나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웃었다. 왜 그래? 그는 냉장고를 열며 무심하게 물었다. 도준 씨, 내가 나직이 말했다. 작년 10월 이체 내역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때 당신 도쿄로 3일간 출장 갔었죠? 그는 눈에 띄게 멈칫했다가 이내 돌아서서 웃으며 말했다. 그랬지. 일본 측하고 협상이 있었거든. 그런데 재무제표에는 그 출장 비용이 비정규직 직원 교육기금에서 인출된 걸로 나와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 비용, 원래는 지방 근무 직원들 연수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었잖아요.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내가 횡령했다고 의심하는 거야?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당신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걸 당신 개인 ATM기처럼 쓰지 말라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무슨 뜻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나 지금 임신했어요. 이를 너무 보기 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날 몰아붙인다면 나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문득 웃었다. 당신 변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눈빛은 물처럼 평온했다. 당신이 먼저 변했으니까. 깊은 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익명의 이메일을 열었다. 제목은 그녀의 입이라는 두 글자뿐이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클릭하자 흐릿한 사진 3장이 나타났다. 임세라가 한 고급 바에서 외국인 중년 남성과 친밀하게 접촉하는 모습이었다. 배경벽에는 GL 국제클럽이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즉시 사진을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익명의 제보, 새로운 단서, 보안팀의 배경조사 요청. 10분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다. 찾았다. 5년 전 임세라의 자금 중개를 도왔던 해외 브로커. 과거 문화 프로젝트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다.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임세라,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구나.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새로운 지시가 왔다. 내일 오전 9시 네가 가진 증거를 들고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라. 나는 신속하게 서류를 챙겨 약속 장소에 정시에 도착했다. 강남의 한 낡은 찻집이었다. 문을 들어서자 회색빛 개량 한복을 입은 노인이 차를 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네가 진혁이 딸이구나. 내 어머니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다. 저는 강 씨라고 하네.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은퇴했지. 내 아버지가 네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나는 임세라의 산업 스파이 혐의, 미래엔의 자금 유출, 계약서의 허점 등이 담긴 서류를 차례로 그에게 건넸다. 그는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볼만하군.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잘 숨기면 안 들킬 줄 알지? 내가 나직이 물었다. 이것들이 공식적인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옅게 웃었다. 공식 절차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걱정 말게. 일단 불이 붙으면 너희 중 누가 바람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테니. 그는 화제를 바꿨다. 내 아버지가 네가 아직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더군. 그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낼 줄은 몰라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이기고 싶다면 아이를 약점으로 만들지 마라.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오히려 어머니라는 신분이 때로는 널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다. 나는 순간 아버지가 왜 나를 그에게 보내셨는지 깨달았다. 권력의 열쇠를 넘겨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 안부 전해주게.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에 기댄 채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바둑판에서 나는 말이 아니었다. 구경꾼도 아니었다. 나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었다. 박씨 집안, YJ 가문,
박도준, 그리고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임세라까지 모두 내가 다음 수에 놓을 돌에 불과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내 손에 쥔 가장 날카로운 돌이었다. 부드러운 갑옷이자 가장 무서운 칼날. 오후 구름이 낮게 깔려 햇살이 마치 도시 위에서 가로막힌 것 같았다. 나는 부드럽고 우아한 스타일의 인부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수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목덜미에 진주 브로치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것을 착용했다. 내가 박씨 집안의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서진혁의 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오늘 나는 박씨 집안의 본가로 향했다. 이 저녁 식사는 사실상 단판이었다. 본가 대문은 여전히 위험 있었다. 붉은 벽돌과 기와 담장이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고풍스럽고 묵직해 보였다. 경비원은 내게 허리를 굽혔다. 사모님,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한때 나를 주눅들게 했던 이 저택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회랑을 지나자 뜰의 돌탁자에는 이미 찬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은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짙은 붉은색의 수가 놓인 한복을 입고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임신했다는 얘기 들었다.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어조에는 질문과 떠보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배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네, 딱 3개월 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안정기라고 하시네요. 시아버지가 무겁게 물었다. 도준이는 아느냐? 나는 살짝 뜸을 들였다. 알아요. 사실 그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내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었다. 좋은 일이지. 은하야, 너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 어렵게 가진 아이잖니. 네,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물며 박씨 집안의 장손인걸요. 이 말이 나오자 시아버지의 미간이 역시 움직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건 두 분 어른들과 아이의 미래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평온한 어조와 단정한 자세로 말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무슨 상의를 하고 싶다는 거냐? 시어머니가 찻잔을 꽉 쥐었다.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핸드백에서 위임 동의서 한 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만약 도준 씨가 미래에 정상적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경우 이 아이의 단독 상속권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이신 서진혁 회장님께서 법적 증인이 되어주실 겁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보호하는 겁니다. 아이를, 그리고 저를요. 시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심상치 않게 왔다는 것을 이미 눈치챈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하야, 너는 지금 박씨 집안의 핏줄을 품고 있는 거지 서씨 집안의 장기말이 아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서진혁의 딸이지 미래엔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단검처럼 그들이 지키려던 가문의 명예라는 보호막을 찔렀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애를 가졌다고 우리랑 단판을 짓겠다는 거야?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나도 일어섰다. 눈빛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저는 두 분께서 이 아이를 지키고 박씨 집안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떳떳하게 태어나 박씨 집안의 핏줄로 인정받길 원하신다면 지금 제 3가지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시아버지는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늘의 단판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판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미래엔그룹의 향후 모든 지분 거래는 제 허가와 서명을 거쳐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박도준 씨 명의의 모든 개인 자산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 측이 관리하는 신탁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세라는 박씨 집안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몇 초간 공기가 멈췄다. 바람에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분노가 극에 달해 오히려 웃었다. 네가 정말 뭐라도 쥔 줄 아는구나. 미래엔 수십 년 역사가 너 같은 애송이한테 휘둘릴 것 같아? 나는 문득 두툼한 자료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이건 임세라의 대학 시절 상업기밀 유출 신고서와 최근 5년간 연루된 해외 자금 흐름 기록, 그리고 의심스러운 외국 바이어와 고급 클럽을 드나드는 CCTV 캡처본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나는 그를 보았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했다. 제가 아무렇지 않은 건 제가 어르신들께서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탁자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다. 찬물이 잔 밖으로 넘쳤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냐? 박씨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버려진 박씨 집안의 사생아라는 오명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그의 마지막 약점을 찔렀다. 오랜 침묵 끝에 시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내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우리도 조건이 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박씨 집안 족보에 올려야 한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네가 다시 어떤 꿍꿍이를 부린다면 내 아버지도 널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어떤 남자에게도 기댈 생각 없으니까요.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와 나는 즉시 협상 결과를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그는 단 한 문장을 보내왔다. 박 영감이 굴복했다는 건 내 연기가 충분히 실감났다는 뜻이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문득 웃었다. 그렇다. 나는 임산부라는 신분으로 가장 강력한 거래를 해냈다. 며칠 후 임세라는 마침내 강제로 사직했다. 미래엔 공식 홈페이지에는 그녀가 개인적인 발전 방향 조정을 이유로 자진 퇴사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녀가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샴페인색 원피스를 입고 10cm 높이의 스틸레토 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했고 이를 악물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순간 나는 이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도준을 향한 진짜 전투, 마지막 일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래엔 그룹의 사무실은 오늘처럼 조용했던 적이 없었다. 임세라가 떠난 지 사흘째 자진 퇴사 공지는 홈페이지 메인에 걸려 있었고 댓글창은 홍보팀에 의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에 참여했던 프로젝트 자료들도 조용히 기록 보관소로 옮겨져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다. 나는 회장실에 앉아 최신 여론 동향 보고서를 보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임세라 한 명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려운 것은 박도준에게 그가 나에게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언젠가 의기양양하게 내게 했던 말을 기억했다. 은하 씨, 당신은 내 뒤에 서 있는 여자로 어울리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어울리지 않아. 이제 그는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그의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후 3시 반, 박도준이 마침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간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 미쳤어? 그는 문을 쾅 닫으며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무슨 일 말하는 건데요? 임세라를 내쫓고 우리 엄마랑 싸우고 4명의 자산 계좌까지 멋대로 동결시켜? 당신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의 마지막 남은 체면을 구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는 냉소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본데, 서은아, 넌 너무 순진해.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난 더 이상 당신에게 환상을 품고 있던 어린애가 아니에요. 당신은 순한 고양이를 아내로 맞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이 우리에 가둬둔 표범이었다는 걸 한 번도 깨닫지 못했지. 그의 동공이 살짝 흔들렸다. 눈앞에 이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듯했다. 도대체 뭘 어쩌려는 거야. 그가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를 보며 한자 말했다. 당신을 명예서디 가찬 떡진하게 만들 거야. 당신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전 재산을 잃게 만들 거야.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너 미쳤구나. 나는 웃었다. 당신이 먼저 미쳤잖아요. 내가 영원히 당신의 외도, 자금 세탁, 내 인생을 조종하는 걸 참아줄 거라고 미쳤었잖아요. 이제 당신이 정신 차릴 차례예요.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문득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정말 임세라를 건드린다면 나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이 아직도 그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임세라는 병원 응급실에 나타났다. 내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새벽 1시였다. 그녀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고 발견되었을 때는 욕조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는 얕은 상처가 있었지만 깊이 배기 전에 가사도우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는 병원 복도에 서서 멀리 백색 등 아래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박도주는 병실 밖에 앉아 손바닥에 머리를 묶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왔구나.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나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자해 행위가 한 번 더 발생하면 내 아이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인물 명단에 올릴 거예요.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럼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천천히 배우게 하세요. 나는 돌아섰다. 그녀는 이미 이 판에서 정리됐으니까. 그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단제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미 차와 최신 경제신문을 준비해두고 계셨다. 그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임세라가 5년 전 해외 자본인 크레센트 캐피탈과 처음 접촉했던 시간과 그녀가 받은 첫 컨설팅 비용 이체 기록을 찾아냈다. 나는 받아보았다. 거래는 한 학술 포럼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 포럼은 시아버지가 주선한 것이었다. 내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설마 회장님은 사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모른 척한 거지. 정략 결혼에 성공해서 미래엔의 돈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방법은 상관없었던 거다.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럼 이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아버지는 그러나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하다. 무슨 뜻이세요? 그가 자기 손으로 자신의 명예를 끊어내게 만들어야 한다. 그의 눈빛은 매와 같았다. 우리가 판을 하나 짜자. 그가 여전히 박씨 집안의 영광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기자회견, 공개적인 협약식에서 단칼에 목을 베는 거지. 나는 문득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가 증거를 공개하는 건가요?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냥 흘릴 뿐이다. 사흘 후 한 경제신문의 베테랑 기자가 익명의 편지와 USB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박씨 집안이 최근 5년간 YJ 가문 및 크레센트 캐피탈과 맺은 불법적인 연관관계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임세라의 배경, 자금 세탁 경로, 탈세, 허위 증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가 폭로되자마자 금융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미래에는 마침 같은 날 신소재 분야 전략적 협력 체결식을 열었다. 시아버지가 직접 행사를 주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발표회의 생중계 링크는
주요 경제 사이트 메인에 걸려 있었다. 시아버지가 막 레드카펫을 밟고 마이크를 향해 걸어갈 때였다. 기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박 회장님, 미래는 임세라 씨의 불법 자금 거래를 알고 있었습니까? 귀사도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습니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이크에서 삑 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나왔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몸이 휘청거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영상은 순식간에 각종 SNS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1시간 만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제목은 미래엔금융 사기, 미래엔 해외 자금 세탁 연루 의혹 등이었다. 밤 10시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온통 도배된 뉴스 기사들이 있었고 뒤에서는 아버지의 음성 메시지가 들려왔다. 이제 금융감독원을 움직일 때다. 나는 밤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이 바둑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서은아 씨, 지금 즉시 산부인과 응급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아이가 잘못됐다고?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병원 응급실의 네온등이 눈을 찔렀다. 미렌 빌딩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또 다른 진정한 의미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서은아 씨, 이쪽입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나를 맞이하며 병실로 안내했다. 일단 진정하세요. 자궁 수축은 잠시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태아 심박수 데이터상으로 여전히 잦은 이상 신호가 보입니다. 최소 48시간은 지켜봐야 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복부의 격통은 이미 소리 없는 주문처럼 내 몸 안에서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내 심장 박동과 태아 심박 측정기의 삑삑 소리가 뒤섞여 숨막히는 리듬을 만들어냈다. 창밖의 밤은 묵처럼 어두웠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두려웠다. 잃을까봐,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이 아이가 소리 없이 떠나갈까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이 아이조차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새벽 2시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나를 바라보셨다. 아빠, 나는 목이 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가슴에서 쥐어짜는 것 같았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는 다가와 내 침대 옆에 앉았다. 어릴 적 내가 열이 펄펄 끓을 때처럼 내 이마를 짚어주셨다. 넌 심하지 않았다. 넌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다. 그가 말했다. 이 생명을, 그리고 너 자신의 존엄을.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너무 독하게 굴어서,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걸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손을 잡아주셨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드럽게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지 느꼈다. 아빠, 내가 물었다. 옛날에 엄마가 저 낳으실 때, 그때도 거의 못 버티실 뻔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밤바람처럼 낮았다. 난산으로 수술대 위에서 2번이나 정신을 잃었었지. 의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지만 내 엄마는 널 지켜야 한다고 고집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마침내 멈추지 않고 흘렀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가 왜 그렇게 집요했는지. 아침 6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상황은 좋지 않았다. 주치의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태반이 일부 박리되었습니다. 한 번 더 자궁 수축이 오면 아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이불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나왔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산모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즉시 유도 분만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12시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의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서류에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마치 운명과 도박 계약을 맺은 것 같았다. 정오 무렵 박도준이 왔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여긴 뭐 하러 왔어요? 내가 차갑게 물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 보러 왔어. 그리고 아이도. 신경이나 썼어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면 이제 임세라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고 박씨 집안 적통이라도 지키려고 돌아온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나는 문득 웃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웃었다. 박도준 씨, 그거 알아요? 당신이 예전에 그랬죠. 언젠가 당신 부모님이 명예 때문에 당신 인생을 가짜 연극처럼 꾸밀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고. 그런데 지금 당신이 바로 모든 사람을 그 가짜 연극 속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다. 나는 손을 들었다. 나가요. 당신이 이 아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당신보다 깨끗하니까.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저녁 5시 간호사가 체열을 하러 와서 조용히 내게 말했다. 서은아 씨, 아기 심박수가 조금 회복됐어요. 나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저희도 놀랐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아기가 꼭 남고 싶어 하나 봐요. 나는 입을 막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나는 서울의 낡은 골목에 서 있었다. 작은 남자아이가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나는 웅크리고 앉아 그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깨어났을 때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 병실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한 줄기 햇살이 부드럽게 내 베갯머리에 쏟아졌다. 태아 심박 측정기는 계속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다. 간호사가 기쁜 듯이 말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내가 모든 집념과 사랑으로 지켜낸 생명이었다. 사흘 후 상황은 완전히 안정되었고 나는 마침내 퇴원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그가 10년간 아껴둔 묵은 백차를 우려주셨다. 이걸 알아야 한다. 그가 말했다. 네가 오늘 지켜낸 것은 단지 아이만이 아니다. 한 명의 어머니로서의 내 신념이기도 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요? 내가 물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그는 두툼한 법률 서류 초안을 천천히 내밀었다. 금융감독원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부터 미래엔 관련 자산을 동결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말을 멈췄다. YJ 가문 쪽에도 일이 터졌다. 무슨 일이요? 임세라의 아버지가 3년 전 프로젝트 리베이트와 관련된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